일본은 피해자인데 우리가 왜 미안해야 해? 스위스의 한 강의실, 여러 학생이 몰려있는 가운데 한 동양인 학생이 모두에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 스위치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추리히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위스인이지만 유대인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유대계 혈통을 이어받았을 뿐 저희 부모님이 유대교 신자도 아니며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독일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주제로 수업이 있었고 독일이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까지 식민지를 확장해가며 주변 국가들에게 입힌 피해와 억압,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한 학살과 인체 실험, 홀로코스트 등 비인간적인 행동들까지 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은 이야기야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때까지도 이렇다 하게 와 닿는 무언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잠시 뒤 머뭇거리듯 한 여학생이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녀와 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내게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영문을 몰라 하자 그녀가 말하길 자신은 독일에서 유학을 온 학생이라고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독일인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려는 일환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기에 자신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충격을 받았을 저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폭력을 휘두른 당사자도 아닌데 단지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죄의식을 표명하는 거였지만 저는 자라면서 유대인이어서 어떤 핍박을 받았다던가 피해의식도 느껴본 적도 없고 스위스 사람인거려. 그녀의 이름은 레아이며 레아는 과거 역사 수업 중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인 것처럼 죄의식에 시달린 적도 있다며 털어놓았고 그런 그녀의 태도에 다소 어색한 시작이었지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레아와 같이 하게 된 동아리에는 동양인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동양인 유학생 자체도 희귀한 편에 속하는 데다 그녀의 어색한 영어가 더해져 모두가 그녀를 배려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조금씩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녀에 대해 알게 될수록 레아와는 사고도 행동 방식도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양인 학생의 이름은 히나타라고 하며 일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부유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과거 독일과 같이 전범국가이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하였으며 그녀의 역사 인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독일과 일본은 다르다며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주변 국가를 억압하고 피해를 준 것과는 다르게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 국가로서의 주변국들의 추대를 받았으며 그 입장에 맞게 주변국들을 지키기 위한 일본의 행동은 떳떳했고 모두들 일본을 의지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후진국들을 지원했으면 했지 억압한 역사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반대로 서양의 침공의 반기를 들고 그 선봉에 선 이유로 히로시마에는 원폭이 떨어졌고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모두가 일본을 지지하고 패전 후 일본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만이 가진 우수성과 역사, 문화 또한 훌륭한 국가라는 것이었지요. 히나타의 주장은 확고했고 동서양의 견해가 다른 것이라는 데에는 반박의 여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이긴 자가 일본을 악마화한 거라던가 그 정의로움과 정체성이 재확인되면서 미국도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가라며 언뜻 히나타의 주장에는 논리가 뒷받침되는 듯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부강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도 사이가 좋은 건 맞는 듯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히나타를 두둔하는 눈치여서 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우리에게는 훨씬 더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류였습니다. 빌보드에선 연신 한국의 보이밴드가 1위를 차지하고 한국의 드라마들이 히트를 칭가하면 일본의 기업이라고 알고 있었던 삼성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였다던가 순식간에 유럽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특히 역사를 소재로 한 한국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시사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히나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 허구라고는 해도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됐다는 드라마 콘텐츠에 우리는 엄청나게 몰입하게 되었고 극 중의 주인공들에게 몰입되어 갈수록 그들의 불행이 마치 우리의 불행인 것처럼 가슴이 메여왔습니다. 당당했던 히나타의 주장만큼 주인공들의 불행이 더해갈수록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파친코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겪었을 디아스포라 정서가 겹쳐 보였던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히나타의 해명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인걸. 옆에 있는 일본에 번번이 구걸하듯 원조를 요청하고 이웃나라의 사정이 딱해서 도로부터 철도 다양한 산업시설이라던가 문화를 전파했음에도 고마움보다는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이 강해졌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간질을 한다던가
역사 왜곡도 우습게 하는 파렴치한 나라라는 것이었지요. 히나타는 이어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일본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며 흥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평소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친구도 있었고 우리는 이를 더 크게 벌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히나타는 과하게 일본을 홍보하는 듯한 뉘앙스와 일본에 관한 콘텐츠 등 우리들의 관심을 부추겼고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떠들어대는 일본에도 흥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히나타의 알 수 없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그것을 더 키웠고 그런 만큼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사그라들진 않았는데요. 이윽고 히나타는 방학을 맞이해서 꼭 우리를 일본에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일본에 한번 와보고 일본을 알게 되면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닌 걸 바로 알게 될 거라면서요. 부잣집 아가씨라더니 통 크게 모든 연비를 일체 부담하겠다는 그녀의 제안에 우리는 솔깃했습니다.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무렵 부모님과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걱정은 하시면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마침 레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레아는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한국은 비행기로 불과 2시간 남짓, 일본에 이어서 한국도 보러 가자는 것이었어요. 레아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한류에 빠져 있었던 거였지요. 단, 히나타가 어떻게 나올지 마음에 걸리니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고 말을 맞추고 방학을 맞이해 우리는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 내에서 기차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들과는 다르게 설렘과 기대도 잠시, 난생 처음 대륙 끝까지 20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일본행 비행기에서 우리는 피로와 싸워야 했고 막상 일본에 도착했을 때 우린 모두 너무 지쳐 있었고 잠시 쉬지도 못한 채 히나타가 이끄는 대로 버스를 타고 다시 2시간 숙소에 도착해서 밥만 간단히 먹고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움직일 수 있었고 유명하다는 박물관을 돌아본다던가 근처의 미술관 등 오히려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한 이미지들보다는 진부한 관광여행이었고 이럴 거면 굳이 힘들게 여기까지 올 이유가 있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나타는 친구들에게 일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마구 들떠서 일본의 여러 가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히나타의 이후 일정 역시 놀이공원이라든지 번화가에서 유명한 음식점들 돌아보자는 정도였고 결국 그날 밤 레아와 전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도 둘러보아야 하지 않겠냐며 운을 떼보았지만 다른 일행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으며 히나타는 한국에 가보았자 후회할 게 뻔한데 그 거지 같은 나라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거냐며 여기까지 와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크게 흥분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어떤 말도 논리도 그녀에겐 통하지 않는 듯했고 원만한 조율은 이미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레아와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둘은 계획한 바가 있었고 저와 레아는 일행에서 떨어져 한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망과 서운함이 섞인 듯한 히나타의 재질을 뿌리치는 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서로 의지하며 어떻게든 한국에 랑거한 저와 레아는 탄성을 지르며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일상에서 벗어나 보니 일본도 충분히 다른 세상이었는데 한국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레아와 전 이동하는 중간중간 일본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히나타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선 영어로 된 안내 표시를 따라서 어렵지 않게 역을 찾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또한 몇 번을 봐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본의 지하철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에서 일방적인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숙소를 찾아가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고층 빌딩이 가득하고 신식 건물의 깨끗한 거리였어요. 일본보다 못 살고 가난한 나라라더니 정작 주눅이 들 것 같고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밖에 나온 우리는 한국의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었어요. 숙소에서 멀지 않고 적당히 사람이 모인 가게 앞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니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무언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외국어는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이었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이 불쑥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몇 마디 의사를 묻더니 대신 주문도 해주시고 이후 행동 요령으로 몇 가지 제스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린 너무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다 하셨는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며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뜨셨는데 다음 순간 레아와 전 속았구나. 말도 안 통하는 외국 땅에서 그만 반가움에 경계심이 허물어져 실수를 한 것만 같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테이블 가득 채소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분명 일본에서는 접시마다 돈이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도대체 얼마인 거지 조금 전까지 들떴던 마음과 고마웠던 마음이 황당함을 넘어서 레아와 전 사기 맞은 게 아닌가 쓴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가운데 숯불은 또 뭐고
식당인데 불을 쪼이라고 놓은 건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음식을 앞에 두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오셔서는 불판 위에 고기를 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고기가 구워지는 모습과 냄새가 너무 황홀한 나머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죠.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잘 구워진 고기를 저희 앞에 한 조각씩 놓으시더니 답답하신 듯 한숨을 쉬시며 한국말로 뭐라고 하시는데 알아들을 순 없었어요. 이내 채소 위에 고기를 올리고 다른 반찬들도 조금씩 한데 어울려 둘둘 마시고는 저를 바라보며 아 하시면서 제 입안에 직접 넣어주셨습니다. 얼떨결에 입에 들어온 음식을 씹기 시작했는데 너무 환상적인 맛에 눈이 동그랗게 떠졌고 저의 표정을 보시더니 레아에게도 똑같이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주시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셔선 포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포크를 들고 왜 이제야 포크를 가져다 두신 거지? 하며 의문에 빠져 있는데 아주머니는 테이블 옆에 서랍을 열어 보이면서 수저와 휴지 등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젓가락질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를 배려한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알려주신 대로 반찬도 하나씩 음미하며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맛은 있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채소가 떨어지면 다시 갖다 주고 다 비워진 접시는 새로 채워주시는 것이 내내 부담스러웠습니다. 조금 뒤엔 계란찜도 나오고 된장국도 나오고 레아와 전 얼마나 바가지를 쓸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계산서를 보면서 신기했던 건 글씨는 모르지만 메뉴인 듯한 글씨 뒤에 숫자가 2인분 밑에 가격과 벽에도 똑같은 글씨와 숫자가 적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그 2인분 가격만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음식도 계속 리필해줬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저희를 보며 활짝 웃으시며 오케이, 서비스 딱 2단어로 정리하시고는 가볍게 포옹해 주셨습니다. 식당 아주머니의 친절함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식당 아주머니의 행동이라던가 옆자리의 손님에 대해서 오해한 이야기로 잠들 때까지 한참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막상 독일에서 아우슈비츠를 찾아갈 용기는 없었다고 말하는 레아였습니다. 물론 두 곳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눈과 귀를 가린 듯 예쁘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일본의 박물관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가 이곳엔 있었습니다. 피박받고 억압받은 한민족의 희생과 투쟁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독립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이 강제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수업 시간에 단편적으로 들었던 내용들까지 덩달아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거짓말을 하는 일본인들이라니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어릴 때부터 인지시키는 독일과는 너무나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편으로 히나타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분노가 차오른 듯 했습니다. 레아와 전 더 이상 히나타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공감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을 되짚어보니 지금의 발전된 모습이 더욱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곳은 인터넷으로도 방대한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스위스에 돌아와서도 틈틈이 동영상들을 찾아볼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여행을 공유하게 된 레아와 전 이후에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더 깊어졌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